제가 오늘 빅테를 100점을 맞았다에 제 손모가지를 보겠어요. 손모가지가 많은가 보네. 정렬이랑 답이 똑같아요. 종환이가 안 한다. 네가 진짜 다 맞았어? 응? 확신해? 확실해요. 정렬이도 건데요. 자, 킥테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빼기. 뭐, 왜? 2번 같은 데서도 물당량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굳이? 왜? 하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당량 개념은 왜 필요한데? 더 편하게 쓰는 알기 위해서. 이거 하면 더 불편해지는데? 그런가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에는, 물체가 이 비탈면 위에 있는데, 그죠? 여기 가만 놔뒀더니 쫙 미끄러져 내려와갖고, 밑에 딱 도착했을 때, 빠르기가 얼마래요? 10m/s. 그죠? 그러면, 빠르기가 있으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서 열로 뿅 나간 에너지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원래 마찰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가 있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보다 이 에너지가 더 작다는 뜻이에요. 빠져나간 만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던 에너지 이게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하고 저 열 에너지. 그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mgh죠. mgh. m이 얼마? 1kg. g가 얼마? 중력과 속도 g 10. h가 얼마? 10m. 그럼 100이네. 그죠? 여기에서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이 1 v가 10 제곱 요거죠. 여기가 50이네. 100에서 50 빼면 50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비열이 0.4, 식용유가 200g입니다.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비열 단위랑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식용유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수식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열을 딱 줬더니 식용유 온도가 70도씨가 됐대요. 그럼 처음 온도는 몇 도일까?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Q는 열량은 CM
델타 T라고 하죠. 근데 이 델타 T라는 건 뭡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뺀 값이죠. 그죠? 그러면 높은 온도가 70도니까 여기 70도라고 해볼게. 70 빼기 낮은 온도 모르니까 T. 요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델타 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델타 T는 CM분의 Q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CM이 자 0.4 곱하기 M이 0.2죠. 0.2kg 200g이니까 이게 4.8kcal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8분의 480이네. 그죠? 그러면 68, 48이니까 60되네. 60. 그죠? 그러면 이게 60도씨인데 변환값이 60도씨예요. 그죠? 70 마이너스 t가 60도씨니까 t는 얼마? 10도씨. 처음 온도가 10도씨였구나. 그래서 60도씨만큼 변해서 결국 70도씨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와 B. 여기 30도씨. 여기도 30도씨. 외부로 이제 열이 손실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얘기는 이 사이에서만 열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서로 같은 온도 A, B에다가 B에다가 얼마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100kcal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얘 둘은 열 평형 상태에 빠지겠죠? 그죠? 요거 주면 얘가 온도가 높아질 거야. 온도가 높아졌지만 이 온도 낮은 물체가 접해 있으니까 열 평형 상태가 되면서 온도 변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A의 온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먼저 B가 온도가 변할 거야. 요것 때문에 온도가 변할 거야. 그 온도 변화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해봅시다. 자, 요 Q는 CM 델타 T입니다. 그러면 Q는 100kcal 요거 죽고 그 다음에 B의 비열이 0.5네요. 0.5 곱하기 질량이 표에 10kg 이렇게 나와있네요. 10kg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그러면 델타 T는 얼마냐? 여기 5니까 여기 20이 되겠죠? 맞나요? 델타 T는 20만큼 변한다. 20도씨만큼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참이 얼만데? 30도씨인데 결국 얘는 B가 30도씨에서 50도씨가 되겠네요. 그죠? 자, 50도씨인 B가 30도씨인 A랑 만나서 열평형이 될 겁니다. 열평형.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50도, B 50도, A 30도라고 했을 때 얘가 T라고 하면 요 T가 얼마냐? 그죠? A가 몇 도가 되겠느냐? 이 얘기잖아. 그럼 이 T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형이 될 때 온도를 구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해봅시다. 이건 본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존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 그죠? 맞네?
자, 고온이 누구야? B야. B 해보자. B는, CN 델타 T니까 0.5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 50도씨에서 T도씨까지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 존의 물체는 A입니다. A. 자, A는 0.75. 비열이 0.75 곱하기 질량이 20kg. 자, 그리고 높은 온도가 T고 낮은 온도가 A의 30도. 요거죠. 자, 요거 계산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요거 5죠. 그죠? 5 곱하면 250. 요거 5 곱하면 5T. 자, 요거 7.5죠. 7.5 2배면은 15죠. 15. 15 곱하면 15T네. 마이너스 15 곱하기 30 얼마니? 450. 그죠? 자, 그러면 T 넘어가면 20T. 이쪽으로 넘어오면 700이죠. 700. 700. T는 얼마입니까? 35도C.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요 지점이 35도씨니까 A는 시간이 지나면 35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ABC가 있는데 B의 온도는 몰라요. 그리고 A와 B를 붙여 놓으면 50도씨에서 열 평형이 일어날 텐데 A랑 교환하기 전에 BC를 붙여 놓으면 몇 도씨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먼저 A와 B를 붙여 놓으면 열 평형이 50도씨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이용하면 B의 처음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온도를 알면 B와 C를 붙여 놓았을 때 열 평형 되는 온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가 먼저 열 평형 될 때 온도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고온, 저온 요거 주고받는 열이 같다라고 두면은 자 A가 근데 A가 고온입니까? B가 고온입니까? 뭐가 고온이 되겠어요? B가 고온이 되겠죠. 왜? 붙여놓으면 50도씨에서 열평형이 되는 거니까 A가 30도인데 50도에서 열평형이 되려면 B가 50도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뭐 저온 먼저 해볼까요? 저온이 받은 거 자, C 0.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온도가 열평형이 50도씨에서 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50 빼기 30이죠. 20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C가 0.2, 질량이 2 곱하기 온도를 얘는 몰라요. 처음이 TB입니다. B의 온도 요 빼기 5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열평형 온도 50이니까. 자, 요 계산하면 여기 일단 20이니까 여기가 2네요. 2. 그죠? 여기는 0.4죠. 0.4. 자, 2는 0.4 곱하면 0.4 TB고 그 다음에 0.4를 곱하면 4, 5, 20이네. 20. 그죠? 자, 그러면
TB는 0.4분의 22 맞나? 그럼 4분의 220이니까 얼마요? 55 이렇게 되겠죠. 아, 55도씨였네 원래. 55도씨. 그래서 이제 B와 C를 만약에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몇 도의 C에서 열평이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대로 또 해주면 되는 겁니다. 0.2 곱하기 2 곱하기 자, 55에서 열평이 되는 온도 T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0.3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T에서 45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를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 49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가보세요. 129페이지. 자, 복사는 뭘 복사라고 하는 겁니까?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복사란 말 자체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해요. 복사. 근데 이 복사될 때 에너지는 매질 도움 없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매질이 도움을 줬죠. 어떻게? 옆 입자한테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입자는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입자는 이동 안 해요. 알겠죠? 대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류는 에너지를 많이 가진 입자들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변 애들한테 충돌하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복사는 에너지가 그냥 직접 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입자는 안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 볼 게 뭐냐면, 열 복사선, 요거, 흑체 복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뒤에서, 빛의 입자 얘기할 때, 입자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등장하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한번 볼게요.
빛의 색이. 에너지. 이렇게. 자, 우리가 뭐 흑체라는 게 있는데요. 흑체. 흑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모든 빛을 흡수를 하는 거야.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 있나? 그런 물질은 사실은 없는데 가상으로 만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여기 아주 작은 틈이 이렇게 있다. 틈이 이렇게 있다. 그럼 빛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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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뭐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여기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여기 빠져나오기 전에 벽면에 부딪히면서 흡수가 다 돼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체. 즉, 물체가 빛을 반사하지 하고, 자기한테 온 빛을 모두 흡수하면 흑체. 또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방출해버리면 그것도 흑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온 빛을 반사시켜서 내보내면 그건 흑체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쫙 내보내면 그것도 흑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흑체라고 보느냐? 태양을 흑체라고 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물질을 흑체라고 두고 우리가 이걸 가열하면은 자, 자기가 흡수를 쫙 했던 에너지를 즉 달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쫙 내놓겠죠. 그죠? 이걸 복사선이라고 하거든. 복사선. 그 복사선이 모든 파장에 대해서 빛을 쫙 내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파장 중에서도 걔가 세게 내는 파장이 있더라는 얘기야. 세게 내는 파장. 맥스로 내는 파장. 여기. 근데 이게 무엇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온도하고만, 절대 온도하고만 관계 있더라는 얘기야. 절대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가 낮아지면 이 세게 내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 이 세게 나오는 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달라져.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의 변이 법칙.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자,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 자, 거기 6번에 빈의 변이 법칙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사체에서 방출하는 여러 복사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열 복사선의 파장은 복사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복사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그런 법칙.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람다 맥스. 여기가 람다 맥스입니다. 람다 맥스. 이 파장이니까 여기 람다 맥스, 람다 맥스, 람다 맥스, 람다 맥스 이렇게. 이게 온도인데 온도가 뭐 6000도, 6000 켈빈, 5000 켈빈, 4000 켈빈, 3000 켈빈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곱한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알겠니?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또 볼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천문학에서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 요런 게 있다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흑체 복사의 기억 있죠. 기억.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겁내 중요한 법칙인데 이것도 천문학에서 겁내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곡선에 대한 건데, 슈테판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적으로 알아냈고요. 볼츠만이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거기 E는 시그마, 여기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 4승인데 이거는 이제 상수값이에요. 요거 복잡한 상수값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면 의미만 알아보세요. 이 이 면적이 요런 비율로 가지더라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하면 E는 시그마 T의 4승인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문학 할 때 주로 사용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보다 나중에 이제 물리학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이 이 짧은 파장에서 설명하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랠리 진스가 요 긴 파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곡선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이 곡선을 설명을 못 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플랑크가 등장해서 이걸 설명하는 곡선은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광양자설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광양자설. 요건 뭐냐면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까지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딱 확정이 된 상태였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걸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걸 해석을 하는데, 광전 효과라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게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파동으로. 빛이 파동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가 제시한 광양자설을 들고 나갔고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설명 따르륵 했더니 설명이 쫙 되는 거야. 그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건 뒤쪽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정도만 알아두시고 흑체 개념하고요. 흑체 개념하고 이걸 흑체 복사 곡선 또는 열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복사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겁나 중요한 곡선이다. 그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복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는 얘기가 많아요. 많아.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뉴턴의 냉각 법칙 요거는 식을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로 가보자. 132페이지.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여러분들 상태 변화를 배운 적 있죠?
그죠? 그럼 뭐 상태 변화 우리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고액기. 자, 이거 뭐죠? 융해. 음보, 승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배웠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 분석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분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력이라는 건 뭡니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분자력은 결국 뭡니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걸 고정시키려고 하는 힘이 되겠죠. 그죠?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력이 강할수록 배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고체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력만 있으면 다 그냥 고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움직임이 둔해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된다? 열 운동을 합니다. 열 운동. 즉 고체 상태이더라도 얘가 어디로 갈 수는 없지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진동 운동, 열 운동이 분자력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뛰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뛰쳐나가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력과 그 분자의 열운동 요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다. 자, 그 분자력과 위치 에너지 그래프 딱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봤더라? 니네 어디에서 봤니? 화학 시간에 본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가장 적은 지점에서 그죠?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청력이 발생되고 너무 멀어지면 오히려 인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것과 둘 사이에 인력과 청력 사이에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결합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E0가 지금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질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형 위치 그 B라고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분자의 열운동 나와 있는데 이 분자의 열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입자의 운동. 입자의 운동이 뭡니까? 입자의 운동. 입자가 운동, 어떻게 운동하는 거야? 무기질적으로 혼자서 브라운 운동, 스스로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도 이 입자 운동의 그 증거죠. 계속 자, 입자 운동은 입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입자는 어떤 입자? 이것도 입자잖아. 나도 입자잖아. 기체, 어떤 입자? 모든 입장 모든 입자? 얘도 입자인데? 에이, 가만. 운동하나?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라는 것은 어떤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저기 가면은 얘네들은 계속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 몸 속에 그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화학 반응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화학 반응을 결정해주는 애들, 입자가 어떤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에요. 방금 기체라고 그랬잖아. 기체는 여기에 포함될까?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기체 요 사이즈야, 기체. 오케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주체는 입자가 어느 정도냐? 이 사이즈야.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게 엄청 많은 애들 막 움직이니까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유효 충돌 일어나가지고 막 화학 반응 일어나고 결합하기도 하고 뭐 분해되기도 하고. 누가 알아서 시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움직여가지고 그 작은 것들이 엄청 많은 것들이 농도가 진할수록 방속도가 올라간다고 배웠죠? 일어나는 거야. 계속 움직여.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나죠. 왜? 에너지가 높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 얘기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와 분자 운동 되어 있는데 이때 분자 운동이라는 것은 이 입자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1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브라운 운동과 기체 확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발, 확산, 브라운 운동 이게 왜 나왔느냐? 입자 운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웠을 때도 확산하고 증발을 거기에서 배웠던 게 기억날 겁니다. 그게 입자 운동의 증거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 더 추가하면 브라운 운동이 입자의 운동의 증거인데 자, 증발 확산은 여러분들이 알죠? 증발은 어디에서 어떤 온도에서 일어납니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땡. 모든 온도. 그죠? 모든 온도. 증발.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죠. 끓음은 높은 온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증발은? 표면. 그죠? 그럼 끓음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표면과 내부 모든 곳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확산은 언제 잘 일어나죠? 자, 물질의 상태는 어떨 때? 물질의 상태. 잘 되는 거. 기체. 그렇죠. 기체, 액체, 뭐 고체 이렇게 되겠죠? 일어나는 장소는 그렇죠? 진공에서 잘 일어나고 기체, 기액 뭐 이렇게 그죠? 온도는 높을수록 왜? 이게 열 운동을 더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작을수록 왜? 이게 작으면 입자가 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브라운 운동은 뭡니까?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자, 요거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 여기 연못에, 바람이 없는 아주 고요한 연못에 꽃가루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 그 꽃가루가 바람이 없고, 물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아주 미세한 꽃가루들이 어떻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더란 얘기야. 왜 걔네들이 움직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입자들 있죠. 물입자들은 어떤 사이즈입니까? 진짜. 분자 사이즈잖아. 그죠? 이것들이 불규칙하게 계속 입자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자의 운동 때문에 아주 작은 꽃가루가 온 사방으로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걔네들도 불규칙하게 미세하게 움직이더란 얘기야. 그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 두시고 자, 134페이지에 가보죠.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 있는데, 상태 변화 이름들은 여러분 다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융해열, 기화열, 요게 있는데, 융해열, 기화열은 우리가 잠열이라고 했죠? 그죠? 수문열이라고 했고, 물질마다 그 양이 다 다르다 정도. 자, 그 중에 기화열이 제일 큰 물질이 뭡니까? 우리 표에 있는 것 중에. 물이요. 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화열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열을 제일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물질 중에서. 맞죠? 자, 우리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걔네가 수증기로 일부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 수증기가 가지는 에너지도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긴 그 수증기의 잡열 때문에 공기가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그런 현상이 이제 태풍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뀌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여름이 엄청 더운데 똑같은 지향의 얼음이랑 똑같은 지향의 물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근데 물을 대면은 뭔가 좀 특수하게 해서 기화를 하고 열을 빼낸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시원하겠니? 얼음 녹는 거 옆에 있는 게 더 시원할까? 물 증발한 거 옆에 있는 게 더 시원할까? 물 증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얼음은 그냥 니네 생각할 때는 차갑기 때문에 전도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닿지 않는 이상, 그죠? 뺏기는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빨라서 우리가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 같은 양이 상태 변화를 했을 때는 걔네가 흡수해서, 즉 다른 애한테 뺏어가는 열은 물이 수증기로 될 때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은 양이 이렇게 탁 변할 때 공기를 식히는 정도는 물이 식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물이 수증기로 탁 변할 때. 그렇게 돼요. 되겠니? 그리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지금 200년 동안 인간이 온도 변화시킨 게 지금 거의 1도 이상이죠. 그죠? 지구의 평균 온도를 1도 이상 올렸는데, 그 1도 정도면 어느 정도 에너지냐?
어느 정도 에너지냐? 200년 동안 1도를 올렸거든요. 그 정도 변화는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거의 뭐 4만 년 동안 일어나는 온도 변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죠. 그러면 그 1도가 어느 정도냐? 200년 동안 매 초, 하루가 아니고 1초마다 원자폭탄 4개씩 터뜨려야지 되는 에너지. 매 초, 똑딱 할 때 이미 4개 터진 거야. 또 똑딱 4개 터진 거야. 그걸 200년 동안 해야 돼. 그 정도 해야지 1도 올라간 걸 실제로 인간들이 해낸 겁니다. 그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난리잖아. 전 세계 지금 기후변화 겪고 있죠. 지금 올해도 우리 체감하잖아. 그죠? 다행히 우리는 좀 폭염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데는 뭐 난립니다, 그냥. 그죠? 사람들 픽픽 쓰러지고, 물 난리 나고, 그죠? 뭐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저런 슬리퍼 있죠?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예? 심한 경우엔 도로가 터집니다. 열팽창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팍 튀어오르고 난립니다. 그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이라든지 뭐 그 작은 천 같은 것들은 마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났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식수 공급도 제한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놀이 가야 되는데, 씨. 먹을 물이 없어, 씨.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 많은 열들을 사실 이 바다나, 그죠? 그 바다에서 올라가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잡아주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잡아줄 수 없으니까 걔네들이 계속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권이라고 하는, 즉 기체로 되는 부분이 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있을 텐데 계속 물만 에너지로 가지고 있고 기체로 안 내보낼 수는 없겠죠. 물이 온도를 많이 가지게 되면 기체로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럼 그 기체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겠니?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들이 이만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훨씬 커지니까 그 세력 때문에 다른 공기층들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막 생기고 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계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저 밑에 임계 찾았습니까? 예. 임계가 무슨 뜻입니까? 임계. 한계죠. 정해지는 자, 임전무태 들어봤니? 예. 임전무태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임하면 후퇴는 없다. 뭐 이런 의미잖아. 임이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임한다라는 것이 뭔가에 딱 이제 들어간다. 걔는 경계죠. 그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임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온도는 임계 온도, 압력이면 임계 압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계가 붙으면은 뭔가가 변화하는 그 경계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화 쪽 보면은, 승화는 저기 물질 중에 dry ice, 나프탈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의 기화, 그 다음에 나프탈렌의 기화,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안 이상하니? 이상해요. 봐도 어떡하지? 승리를 안 그래? 자, 나프탈렌의 기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체가 기체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표현은 요즘은 안 씁니다. 오케이? 요즘은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의 승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다 모아갖고 엄청나게 모아서 에너지 뭐라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막 쓸어 담았고 한 것을 다 모아서 이런 우주 바깥에다 버린다. 만약에 지금 태양은 그대로 있고 중력도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우리가 받는 태양빛을 막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빠져나가는 그 에너지는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죽죠. 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지금 지구는 온난화니까 이렇게 막자는 거야. 그럼 막으면 어떡해? 이제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급속도로 식을 텐데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얘기입니다. 들어오면 나가요. 알겠어요? 열평형 상태가 되면 이 온도에 맞춰서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100을 받으면 100만큼 내놓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뭐냐면 내놓는 에너지 일부가 여기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온 사방으로 내놓거든요. 내놓을 때 이쪽으로도 나가지만 이쪽으로도 나가겠죠. 요게 온실 효과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세지는 거야. 왜 세지느냐? 이 대기 속의 CO2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게 온실 기체거든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들이 200년 동안 엄청나게 써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요 양이 적었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서 200년 동안 1도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도 이상이. 이 에너지가 초당 원폭 4개씩 터뜨려야 되는 그런 게 쌀 정도의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걸 원래 산업혁명 이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줄여줘야 돼요. 대기에 있는 얘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그만 쓰고, 그 다음에 숲을 많이 만들어주면 광합성하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또, 해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주죠. 식물들이. 그죠? 그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지금은. 이미 너무 진행됐잖아. 니네 갑자기 뭐, 걸어 다닐 수 있니? 갑자기 뭐, 먹던 거 많이 안 먹고, 좋은 거 안 차고, 그죠? 전기도 적게 써야 되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뭡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그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막 운동을 하죠. 그죠? 종이 제품을 쓰고 뭐 이런 거.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줄여갖고는 해결 안 돼요. 알겠어요? 전체 그 에너지 양의 그 생활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 양이 결국은 한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줄여갖고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을 다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과학기술이 진일보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해결 안 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들이 겁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니네들이 해결해야 돼. 알겠어? 누가 해결 안 해줘요? 니네들이, 결국은 해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럼 이거 어때요? 우주에서 중성자원 같은 거 하나 잡아갖고 여기 바닷속에다 담근 다음에 열 겁나 많이 한 다음에 우주에다가 다시 던져보면 뭐를 잡아가지고? 중성자원이요. 중성자. 뭐지? 아니 뭘 잡아놓는다고? 그 있잖아. 뭐 있었는데 뭐? 우주 책에서 봤거든요. 숟가락 크기인데 질량이 엄청나게 커갖고 어쩌고저쩌고. 중성자 별 얘기하는 거야? 예. 중성자 별을 어떻게 가려고? 몰라요. 가는 게 더 힘들고 그거 갖고 오는 것도 힘들겠는데? 그 중성자 별 자체에 가면 중력이 커서 거기 가면 못 나옵니다. 알겠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네. 있잖아요. 요즘 막 카본 하잖아요. 예전에는 분명 카본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탄소가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게 탄소 아니에요? 응? 땅 파면 나오는 게 탄소가 아니고 땅 파서 나왔던 게 석탄이죠. 근데 석탄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예. 우리도 전부 다 탄소 덩어리야. 예. 우리가 이거 수분 다 날리고 다 빼고 나면은 탄소만 남아요. 새카맣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재 남으면 그게 거의 다 탄소 위주로 남기 때문에 점점 검게 되는 거고 재가 되는
숯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숯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샤프심 있죠? 탄소 덩어리예요. 다이아몬드 있죠? 탄소 덩어리예요. 이제 그게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카본이라는 것은 그냥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탄소는 어디나 있습니다. 여기 카본이죠, 카본. 근데 이제 카본이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이제 좀 다를 뿐이에요. 수권에서는 탄산염으로 있어요. 탄산이온. CO3- 뭐 이런 거. HCO3-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물권에서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탄소가. 우리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화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자전거 안장에 거 시계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금속이나 여기에다가 탄소를 얼마나 함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탄소를 더 잘 합성을 시키면 훨씬 가볍고 단단한 소재가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가 예전에는 쇳덩어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겁나게 무거웠어.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거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잡고 들어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만든 자전거들이 있어요. 자전거가 그런 것들은 200, 300, 500 막 이렇게 해요. 비싼 건 1000만 원도 하고. 자동차보다 비싼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죠? 그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해서 쉽게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본 소재인데, 카본 소재도 이제 종류가 많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35페이지에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 Q는 MH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 H는 수문열이다. 수문열. 수문열, 우리 그 기와 열 이런 거에 단위를 한번 볼게요. 그 왼쪽 표에. 단위가 어떻습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질량을 곱한다라고 치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킬로줄, 이렇게 줄로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열량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는 열량은 그 수문열에다가 질량을 곱하기만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의 기화열이 2256이죠. 요게 2256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00kg 물을 딱 곱하면, 자, 100kg의 수증기가 되려면은 물 100kg에 요게 수증기로 바뀌려면은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물 100kg이 수증기로 바뀌겠구나, 그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전부 다 수증으로 바뀌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이 있습니다. 열팽창 조금 보자. 자, 열팽창은, 선팽창이 있고요. 부피팽창이 있습니다. 선팽창과 부피팽창. 자, 열팽창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고체가 있을 때 고체들은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 운동이 심해진다고 그랬죠. 열 운동이 심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직 분자력이 세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게 간격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열팽창 때문에 도로가 펑펑 터지면서 올라오기도 한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팽창과 부피팽창이 있는데, 자, 선팽창 한번 잠시 보죠. 뭐 별건 아닙니다. 자, 원래 L0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팽창을 했더니 L이 됐어요. 그러면 팽창한 길이 자체는 얼마냐 하면 L-L0가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처음 길이에 비례하고, 처음 길이에 비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길면 길수록 많이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델타 L이라는 게 L 마이너스 L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 길이란 말이에요. 물체 이렇게 L0가 이렇게 이만큼입니다. 근데 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델타 L이 될 텐데, 이 델타 L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L로 봤을 때, 그죠? L에서 요걸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델타 L은, 자, 그러면 델타 L은, 잘 보세요. 처음 길이, 요거랑 비례관계래요. 요거랑. 이게 긴 녀석이면 이 부분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이게 짧은 녀석이면 조금만 늘어난다. 그런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온도 상승에 비례한다. 온도 상승. 이것도 우리가 뭐 이해가 가죠? 열을 많이 받으면 더 늘어난다.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여기에다가 비례상수를 넣어주면, 비례상수 요 알파를 넣어주면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팽창 계수. 그래서 열팽창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선팽창 계수고, 어떤 물질의 단위 길이가 1도 상승하는 데 따라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인지 나타내주는 값이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을 요걸 넣어볼게요. 요거 넣어보자. 요거 넣어보면 식이 어떻게 되니? 자, 요 델타 L이 요거잖아. 자, L-L0는 알파 L0 델타 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실제 늘어났을 때 길이를 알아야 돼요. 왜? 선로입니다. 선로. 그죠? 선로 이렇게 생겼는 거 알죠? 끊어져 있는 거. 기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 간격을 얼마나 둬야 될까? 그죠? 기온이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죠? 진짜 더워졌을 때, 뭐, 50도,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예상해서 예전에 뭐 설계를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설계했을 때 이게 이만큼 되면 이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느냐? 그걸 다 계산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너무 온도가 예상 밖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간격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휘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열차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너무 더워지면 열차 중지해야 되는 건데, 운행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L은, 자, L0가 넘어가니까 L0가 있겠죠?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L0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 델타 T,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부피 팽창은 부피적으로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형태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얘 V고, 늘어난 부피. 처음 부피. 1 플러스, 이때는 이제 알파가 아니고 베타로 표현합니다. 이건 선팽창 계수지만 이건 부피 팽창 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타는 약 3 알파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3배 정도. 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 팽창이 있는데 이거는 겉보기 팽창이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액체는 혼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담아둬야 되겠죠. 그죠? 처음 이렇게 표시를 할게. 처음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열팽창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릇에다 투명 이제 그릇에다 물을 딱 담았겠죠. 그럼 처음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표시를 했다는 얘기야. 그 처음 표시한 선이 이제 열팽창을 하면 내려가요. 뭐임? 내려간 거 맞나? 내려가요. 알겠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 어떤 위치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액체 팽창보다 고체 팽창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용기가 먼저 팽창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량이 더 줄어 보이는 거죠. 그랬다가 액체도 팽창을 하기 시작하면 액체 팽창이 고체 팽창보다 더 많이 되거든.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겉보기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팽창은 액체의 팽창에서 그릇의 팽창을 또 빼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릇도 팽창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액체가 그냥 이만큼 팽창했다가 아니고 액체가 이만큼 팽창했을 때 고체도 이만큼 팽창하기 때문에 표시 부분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봐봐. 여기 있던 액체가 이만큼 팽창하면 이게 실제 팽창이죠. 그죠? 근데 그릇이 이만큼 팽창을 했기 때문에 겉보기 팽창은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팽창은 요 정도라는 얘기예요. 겉보기 팽창.
그래서 실제 액체가 팽창한 거에서 그릇이 팽창한 걸 빼주면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액체는 이만큼 팽창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개념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